발표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반갑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좌담회까지 만들어주신 큰처럼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법역을 하게 계기는 사실은 학부 때 막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대학원 석사 때 막스의 자본 대학원 책의 상품장을 가지고 석사 논문을 썼죠. 근데 그거 하다가 보니까 막스하고 스튜나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데올로기라고 하는 것도 완성본도 아니고 그 독일 데올로기라고 하는 책의 결정적인 계기는 막스 스튜너의 글이었고, 그래서 보다 보니까 되게 오랜 동안 지루하게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도중에 몇 번 포기한 것도 했어요.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출판사 한 두 군데 벌써 계약도 안 하고 했다가 또 파기하고 그랬습니다. 일단 그런 계기로 해서 모레까지 왔네요.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스튜디오 관련된 지금까지 제가 집에서 계속 번역했던 자료들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세 선생님 서평은 만족스럽게 특히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점이 전호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아주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스튜디오도 사실은 한 2년 동안 해겔한테서 동양 철학을 들어요. 그래서 출처가 다 있습니다. 동양 철학을 알면서 그다음에 유일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어부로 표현할 수 없지만 하여간 수단으로서 그냥 이렇게 표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머지 두 선생님 서평도 너무나 마음에 들고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바로 갈까요, 그냥? 네, 바로. 네. 한 장짜리 그림 나온 거 있잖아요. 자유인에 대한 앵글스의 캐릭터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스튜너라고 하는 사람의 사진이 없어요. 1806년생인데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앵겔스가 그린 그림이 유일해요.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이 앵겔스가 42년도에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유인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박사클럽 다음이겠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하여간 그 사람네들을 이제 캐릭터처럼 한 겁니다. 거기 제 걸 잘 나가 있는데 아마 흑백이 돼서 안 보이실 텐데 중간쯤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사람이 있죠. 담배 피우는 사람. 그 사람이 스튜너예요. 맨 왼쪽에 덩치큰 사람이 루게라고 하는 사람. 이 루게가 끝까지 스튜너가 죽은 장례식에 간 사람이 루게하고 불이라고 하는 사람, 불밖에 안 하는 자유인들 중에 그런 것을 좀 재밌어서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중간쯤에 보면 사진이 그림이 재밌는데 두 번째 달라 잠깐 보시면 브루노 바우어가 이렇게 손짓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왼쪽에서 네 번째 사람입니다. 에드가 바우어의 형이죠. 브루노 바우어가 나인 신문을 이제 밟고 있고 벽에는 단우대가 걸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람쥐가 왼쪽에 하나 있죠. 모서리 쪽에. 다람쥐가 바로 프로이센 교육부 장관이었던 아이호른이라고 하는 사람. 이걸 이제 풍자한 겁니다. 이 시기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서 쫓겨나는 시기죠. 그렇죠. 요 자유인 그룹이 소위 말하는 해외 좌파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짜리로 만들어져 있는 문건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맨 위에 있는 달라 그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유일적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라고 할 수 있어요. 유일적 그의 소유가 보통 1845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1844년도 말쯤에 이미 출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 해인가요? 45년도부터 한 4년 동안 막스가 이제 독일 글을 쓰는데요.
아무튼 이것이 출간된 뒤에 막스 슈테너를 최초로 비판한 비평가들은 모두 독일 이제 포 메르츠기, 그러니까 3월 전기, 아시겠지만 독일의 1848년도 3월 혁명 이전 기간 이렇게 부른다고 하거든요. 이 기간의 급진적, 그 다음에 문학적, 철학적 및 정치적 환경 내에서 글을 쓴 동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현대 인본주의의 중요한 창시자이자 기독교의 본질의 유명한 저자인 루드비히 포여바흐, 당시 젊은 막스와 어울리던 포여바흐주의자이자 공산주의자인 모제스 헤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 보수적 해결주의의 지지자이기도 한 프로세인 장교 스텔러라고 하는 사람, 이 대표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슈틸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들 중 헤스나 포여바흐나 스텔리가의 비평에 대한 비평은 반론을 제기한 건데, 그것이 1845년도에 비간트의 개간지에다가 슈틸러 비평가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려면 유일자 그의 소유하고 슈틸러 비평가들이라고 하는 책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초벌로 1차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당시 여전히 학생인, 아주 어린 학생이었는데, 동시에 다른 해결 좌파와 함께 슈틸러를 새로운 소피스트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소책자의 저자인 후너 피셔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다시 슈틸러를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슈틸러가 다시 이 학생에 대한, 후너 피셔에 대한 글을 반비판을 쓰는데, 그것이 2년 뒤 1847년 후반에 가명으로 사진을 쓰죠. 에드워드라는 이름으로 비간트의 에피곤의 3권에서 철학의 반동주의자들이라는 좀 짧은 글로 반박을 합니다. 이 철학의 반동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글도 1차 번역을 해놨습니다. 슈틸러를 가장 가혹하게 비판한 막스와 엥겔스의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통렬한 비난에 대한 슈틸러는 응답할 수고를 들었다. 왜냐하면 슈틸러나 그들 자신들의 생애에 독일 이데올로기가 출판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독일 이데올로기는 알다시피 한국어로 이병정 선생님이 2019년에 출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흘러가게 이제는 막스 슈틸러의 유일자와 그의 소유와 그 다음에 독일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완역된 책하고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죠. 그 아래쪽을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슈틸러 비평가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포여바흐하고 헤스하고 스텔리가라고 하는 사람 3명을 동시에 비판한 책이에요. 그래서 아래 잠깐 앞부분을 옮겨 놓았는데 슈틸러의 글입니다. 이 사람은 이 글에서 되게 재밌게 글을 쓰는 게 좀 더 이제 자상하게 글을 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3인칭으로 막스 슈틸러를 이제 지칭을 합니다. 막스 슈틸러의 유일자와 그의 소유에 반대하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주목할 만한 글이 나왔다. 북독의 신문 3월 호에 실린 스첼리가의 비판, 그 다음에 2번째 비간트지의 개간지, 마지막 번에 실린 유일자와 그의 소유와 관련된 기독교의 본질에 대하여. 이게 이제 그 다음에 3번째가 헤스가 쓴 소책자, 최후의 철학자, 이렇게 3개가 나왔다는 거죠. 스첼리가는 자신을 비평가로, 헤스는 자신을 사회주의자로 자처한다. 그리고 2번째 그의 저자는 포여바흐. 이게 이제 그 슈틸러 비평가들에 나와 있는 앞부분 글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그 위에 것까지 같이 읽어야겠네요. 위에 언급된 비평가들은 아니더라도 슈틸러의 말이고 최소한 유일자와 그의 소리에 다른 독자들에게 간략한 답변이 유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연결된 2년 뒤에 다시 반박의 글을 쓴 후너 피셔라고 하는 학생에 대한 글에 대한 반박이 철학의 반동주의자다. 그래서 부분 아래 글을 인용을 해놨습니다. 잠깐 볼까요? 그러면 독일 공산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보다 일반적인 영향력을 얻은 포여바흐의 인본주의의 비인간적인 이 체제의 근본적인 모순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깨달음에 훨씬 더 가까웠다. 따라서 슈틸러는 인본주의와의 전쟁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근데 이제
그 쿠노 피셔가 자신의 글, 그러니까 슈트린더 비평관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었다면 저렇게 아래에 나와 있는 인용문처럼 저렇게 오해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토로를 합니다.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페이지에 보시면 슈트린더를 연구하는 저작을 찾아봤더니 괜찮은 책이 나왔더라고요. 야코 블루멘펠트라고 하는 사람. 이게 원래 영어본의 맨 앞구절이 All things are nothing to me if they do. 이거는 제가 별로 좋아하는 번역은 아닌데 하여간 이거를 일단 1차 번역을 해놨습니다. 모든 대의는 나에게 무의다라고 되어 있고 막스 슈트린더의 유일자 철학이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있는 책입니다. 2018년도에 나와 있는 책이고 차례는 대충 알아봤습니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다양한 철학자들이 등장하고 이문정 선생님이 그 보내신 거에 대해 니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잘은 잘 모르겠습니다. 2차 번역을 해놨습니다. 레리나스도 나오고 하이데거 푸코도 나오고 스피노라도 나오고 일단 그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4페이지 맨 위에 따라서 막스와 엥겔스는 독일 대올로기의 성 막스라고 하는 장이죠. 엄청난 긴 성 막스라고 하는 방대한 절에서 슈트린더에 응수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산주의와 반대되는 슈트린더의 에고이즘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에고이즘이 즉시 공산주의로 변해야만 한다는 것, 자기중심적 인간의 에고이즘만으로 공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들은 막스와 엥겔스고요.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엥겔스가 했던 말이에요. 우리는 또한 원칙이 있는 그런 진리를 채택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에고이즘을 진전시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기에 앞서 먼저 대의를 우리 자신의 자기중심적 대의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확실히 사실이다.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궁극적, 물질적 열망에 관계없이 우리는 에고이즘에서 나온 공산주의자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제 인정합니다. 에고이즘은 결국 공산주의가 될 뿐만 아니라 에고이즘이 공산주의 첫 번째 대의이기도 하다. 대의이기도 하고 개인이 무엇보다 먼저 공산주의자가 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공산주의 기반이고 근거다. 개인이 그렇다는 얘기죠. 엥겔스는 이 점을 막스에게 강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경험적이고 그 다음에 살과 피를 가진 개인인 나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라고 막스한테 편지를 썼죠. 아마도 슈트린더의 다음 구절은 개인 외부의 어떠한 대의 대신에 개인의 필요에서 시작하도록 엥겔스를 설득했을 것입니다. 밑에 있는 그런 유일자가 어떤 것이냐 거고요.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슈트린더를 읽는 일은 엥겔스가 공산주의의 주요한 동기 부여가 현재의 대의 상태를 폐지하는 진정한 운동이라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 자기 자신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개인의 기본적 에고이즘에 근거하지 않은 어떠한 공산주의 운동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첫 번째, 되게 엥겔스는 되게 호의적이 맞죠. 근데 제가 읽은 기억으로는 하여간 첫 번째는 막 엥겔스가 슈트린더에 대한 호감을 펼치다가 막스가 강력하게 비판을 해서 다시 막스의 입장으로 돌아오죠.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슈트린더 연구 저작,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하나가 재밌어서 이게 1차 번역 진행 중이면 절반 중 한 것 같은데 요것도 제목이 슈트린더와 마르크스 2006년도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제가 왜 꼭 번역을 하려고 하냐면 이 막스하고 슈트린더의 관계, 특히나 역사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된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발휘한 슈트린더에 대한 연구예요. 그래서 상호적 비교도 막 하고 너무 괜찮은 책이라서 계속 번역하고 있습니다. 잠깐 아래를 보죠. 막스 슈트린더의 유일자와 그의 소유가 현대 유럽 사상에 미친 영향력은 이상하게도 무시되었습니다.
철학사에서 막스 슈티너만큼 체계적으로 모독되고 오해되고 억압되고 묵살된 인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는 아나키스트, 허무주의자, 조야한 원시적 이체라는 포인트가 붙었고 철학적 운동과 총명한 역사가 모두는 그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간과하였습니다. 슈티너의 자기중심성 이러한 견해를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지만 그것은 현대 철학적 사고에 퍼져 있지만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슈티너의 생각에 최종적 또는 의도한 것이 아닌 수혜자들을 식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유일자와 그의 소리가 최근 페미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포함한 다양한 지적 프로젝트에서 표현되었을 때 그의 유일한 주요 작품에 대한 인정은 그 책이 구성된 지 반세기 후에 나타났습니다. 슈티너의 영향력에 대해 역설적인 점은 칼 막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저작에 대한 슈티너의 가장 비판적 영향력이 지성사회 분야에서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유물로 이 탄생한 철학적 난관에 부딪힌 시기에 슈티너의 공식적 역할은 유럽 철학의 보다 이상한 지위로 격화되었습니다. 그의 책에 나와 있는 일부분을 좀 따라봤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슈티너의 유일자의 소유,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슈티너 비평가들, 그 다음에 반동의 철학자들, 이것들에 대한 괜찮은 입문서를 할 만한 글이 또 있더라고요. 둘 다 아나키스트인데 울피 란디스타이크라고 하는 사람, 2017년에 쓴 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될 테고, 원래 제목은 한국말 바꾸면 슈티너고 비꼬기자라는 사람, 그 다음에 주제가 유일자와 그의 소를 입문서가 되어 있고, 두 번째 슈티너 비평가들과 철학의 반동자들에 대한 입문서로 제이슨 맥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 있는데, 그것도 아마 같이 읽어야만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슈티너의 책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두 개 다 너무 다 번역을 1차 번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갑자기 막 제 계획표를 막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의 작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슈티너 책을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난해한 글이고, 어떤 부분은 대단한 그 조롱과 그 욕도 하고, 그래서 그게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왜 이렇게 뭐 제가 실력도 없지만 그래서 번역이 대단히 오래 걸렸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관련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 말씀드리죠. 네, 박종성 선생님의 자기 저서에 대한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과 정보들을 좀 들어봤는데요. 그래도 이번 논평을 맡아주신 선생님께서 또한 이제 마르크스와 헤겔 관련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오셨던 선생님이기 때문에 또 슈티너에 대한 저자의 시각과는 또 다르게 다른 입장에서도 또 책을 설명해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논평자 선생님 두 분의 논평 말씀을 한 부분 합해서 한 15분 이내로 들어보고 또 그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병찬 선생님께서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말로 하겠습니다. 글을 좋아하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 책은 제가 좀 일을 가는 적이 욕을 보고 하면서, 왜냐면은 그 마르크스 엥겔스가 쓴 독일 이데올로기 그걸 가져가면서 특히 이 슈티너 장에 들어가서는 도무지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슈티너가 원래 좀 풍자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르크스가 그 얘기를 다시 풍자적으로 옮겨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나같이 이제 두 사람 다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가 어디까지가 누구 얘기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참 억지로 번역했다라고 했는데 속으로 굉장히 욕을 많이 했었습니다. 애초에 슈티르너가 이 책을 안 썼더라면 마르크스도 이 책을 안 썼, 독일 이대를 안 썼을 거고, 그럼 내가 번역도 안 했을 거고, 그래서 속으로 좀 욕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다행히 우리 박정선 선생님께서 정말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풍자적으로 썼기 때문에요. 그것을 지극정성으로 몇 년에 걸쳐서 번역을 하셔서 덕분에 이제 두 책을 서로 좀 비교해서 읽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박정선 선생님의 노고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요. 제가 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근데 이 슈티르너의 이 마르크스가 독일 이도를 쓰면서 좀 틈틈이 토막토막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나중에 독일 이데올로기를 이제 주석을 단 편집자들이 유일자 소유 책에서 일일이 그 문장을 찾아가지고 옮겨놨는데 좀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아 있었는데요. 제가 이 슈티르너를 좀 이해하는데 이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이 슈티르너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비판했는가, 다음에 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는 게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마르크스는 엥겔스로부터 이 책을 전해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엥겔스가 이 책을 마르크스에게 소개를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박충성 선생님이 쓴 글 속에 엥겔스의 편지에 나오는 글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엥겔스는 마르크스에게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좀 배우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엥겔스는 슈티르너를 좀 잘 알고 개인적으로 자주 만났던 것 같아요. 반면 마르크스는 이상하게도 슈티르너를 만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당히 좀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이 자유인이라는 그 그룹 집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르크스 생각에는 맨날 술만 먹고 술집에 앉아서 경만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엥겔스가 이 책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둘이서 누가 맨 처음에 비판을 하자, 아마 마르크스가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비판을 한 계기도 굉장히 단순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슈티르너는 마르크스 엥겔스를 직접 비판하지 않았고요. 단지 자기 책 속에서 포이에르바의 아류 정도다 라고 이제 비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마르크스가 거기에 흥분을 해서 이 책을 비판하고 했던 것 같은데요. 나중에서는 이제 둘이서 아마 브뤼셀이라는 곳에서 당시 만나가지고 한 달인가 몇 달인가요? 계속 이제 그 책을 읽고 비판을 하면서 그 마르크스의 부인이었던 그 제니의 그 얘기에 의하면은 둘이서 아주 시시덕거리고 희닥거리면서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론으로는 이 독일의 이데올로기에서 잘 나온 것처럼 굉장히 이제 비판적이고 또 심지어는 이제 조롱과 모욕 이런 것들을 가득한 덕분에 이제 슈티르너는 그 이후로 거의 뭐 학교에서 내장되다시피 할 정도로 됐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기에 엥겔스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소개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입장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엥겔스가 마르크스의 입장을 받아들인 건지 아니면은 엥겔스가 이 책 가운데 전체 가운데 어떤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다른 것은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고 그 점
마르크스도 역시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어떤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나머지 부분은 좀 비판적으로 본 것이 아닌가. 제 생각에 가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책을 통해서 마르크스 엥겔스가 아마 새롭게 태어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마르크스 엥겔스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 포에르바하의 입장을 따르고 있었고요. 수용자였었죠. 그래서 인간에게 어떤 유적 본질이 존재한다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것들은 마르크스가 쓴 정치 경제학 비판 서문 거기에 보면은 잘 나타나고 있죠. 거기에는 여전히 인간의 유적 본질이라는 개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슈티리노가 그런 유적 본질이라는 개념을 비판하고 그야말로 피와 살로 된 개인, 유일자만이 철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마르크스 엥겔스에게 슈티리노에 대한 말하자면은 철학적 빚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도 마르크스 엥겔스는 동시에 여기에 머무를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왜 마르크스 엥겔스가 이런 유일자를 받아들이면서도 여기에 머무를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가 하는 것이 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두 가지 철학적인 문제가 여기에 깔려 있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자주 철학에서 아폴리아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도 좀 아폴리아가 깔려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의 아폴리아는 바로 그 유명한 홉스의 아폴리아죠. 개인에게 자유를 한정 내버려 둔다면은 결국은 절대주의 체제, 전제주의 체제로 개선할 것이다 라는 그런 홉스의 가설이 있었죠. 이 가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라는 게 마르크스 엥겔스로부터는 이 슈티리노의 그 사유로부터는 나올 수 없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고자 했던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슈티리노의 책이 사실은 두 가지 개념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하나는 유일자라는 개념이 있고 그러니까 유일자 개념에서 가장 핵심은 역시 자유라는 그런 개념이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개념은 소유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사회 비판에서 주로 소유라는 개념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 같은데 이 소유란 문제와 관련해서 이 마르크스가 제기했던 또 하나의 아폴리아가 있었죠. 아폴리아가 뭐냐면은 자유경쟁 체제 그대로 놔둔다면은 합리적인 심지어는 이제 비합리적인 그런 체계가 아니라 합리적인 체제 속에서도 자유경쟁을 통해서 불평등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이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 또 인명가치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제기해 나가는데요. 마르크스가 볼 때 이 슈티리노에게는 이런 그 아폴리아라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슈티리노를 좀 올바르게 이해한다고 한다면 슈티리노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이미 이제 그런 문제를 예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답변을 제시했다고 저는 이제 좀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틈틈이 마르크스가 인용한 문장을 가지고 이제 볼 때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좀 찾아내면은 슈티리노의 생각을 다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롭게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이제 문제는 이 슈티리노의 영향은 제가 사실 그동안 몰랐는데요. 이번에 책 나온 김에 한번 찾아봤더니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감동을 하더라고요.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데리다나 또는 뭐 글레즈 이런 사람들도 다 지냈을 정도니까요. 특히 예술가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어요. 20세기 초에 소위 무정부주의적이고 좀 개인주의적인 그런 예술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막스 에런스트 같은 사람 들 수 있는데 막스 에런스트 이런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슈티든의 영향이 철학사에서 굉장히 이제 강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다른 사람들 제가 좀 잘 모르겠고요. 그 가운데 특히 제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니체와 슈티든 사이의 상관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자 사이의 유사성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세기 말 정도까지만 시기에서는 대체로 철학자들이 니체가 슈티든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20세기 후반에 오면은 대체로 니체하고 슈티든은 전혀 좀 다른 입장이고, 그래서 영향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 좀 대세다라고 제가 어디서 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근원적으로 보면은 니체의 주장과 슈티든의 주장이 상당히 닮은 것 같아요. 니체도 상당히 좀 실존적인 개인이죠. 슈티든의 유일자이니까요. 그리고 니체나 슈티든은 다 힘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닮았는데요. 양자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좀 밝혀내면은 이 슈티든의 철학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번에 이제 만난 김에 박정근 교수한테 그 점을 좀 묻고 싶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 마르크스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넘어서게 됐는데 슈티든은 어떤 이유로 해서 어떻게 그런 대답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는 니체와 이 슈티든의 차이점 또는 동일성,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제 말씀을 할게요.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습니다. 맨 앞에 얘기했었는데요. 제 글에 무정부주의자 가결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화도 나왔죠. 거기에 이제 연인이 가네코 후미코 이제 유명한 무정부주의자죠. 아마 가결은 행동주의자고요. 실제 이론적 지도를 담당했던 사람은 아마 가네코 후미코였던 것 같은데요. 이 가네코 후미코가 굉장히 좋아했던 책이 바로 이 유일자와 그의 소유라는 책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어 번역으로 읽었겠죠.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두 사람이 서로 껴안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에 후미코가 이렇게 책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그 책이 아마 유일자 그의 소유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영화에도 그 책이 이제 사진 뭐죠? 팜플렛에 그 사진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책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 책 맞나요?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후미코가 쓴 감옥에서 쓴 자서전 같은 거죠. 그것을 보면 자기가 영향을 받은 철학자 중에 베르고동도 있고, 그 다음에 막스 슈티너가 등장하고 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책이 그 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병찬 선생님이 이제 독일 이데올로기도 번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슈티너에 관련한 어떻게 보면 좀 더 생생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슈티너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취향적으로 접근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풍자, 비유 같은 것들을 많이 쓰는 그런 것에서 좀 번역에 힘이 들었다는 말씀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광범위한 영향을 줬다는 그런 것도 오늘 처음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가결과 가네코 후미코의 어떤 가네코 후미코가 봤던 책이 유일자가 그게 소유일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가결의 머리 헤어스타일 박결의 박종성 선생님이 나왔어요. 가네코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이병태 선생님의 논평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저는 그냥 이 준비된 문법을 같이 읽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병찬 쌤은 우리 박종성 선생님한테만 감사하시면 되지만 저는 두 분한테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분은 박종성 선생은 유일자와 그의 소유로 번역해주려고 지금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에 앞서서 이병찬 선생님 독일 이데올로기 번역해주시는 것도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되게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연구 논문을 써주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슈티르너는 우리에게 오로지 막스를 경영해 알려준 철학자다. 바쿠닌, 바오, 프로동이 그러했듯이 슈티르너라는 철학자는 막스의 조롱과 비판 덕분에 그 이름이 지금까지 전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슈티르너가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확인하기에 앞서 혹은 그럴 필요가 없이 그의 이름은 확고한 악명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다. 이 악명은 구체적으로 막스의 독일 이데올로기부터 형성됩니다. 주제하다시피 막스의 신랄한 비판은 PR을 가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집요하게 이를 게 없었다. 실제로 막스의 주저 가운데 상당수는 특정한 이론이 사상, 실천적 요소 또는 그 주창자를 향한 비판서들이다. 독일 이데올로기, 신성가족, 철학의 인공, 회계법처럼 비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심지어 자본주의, 정치경제학 비판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속물경제학 및 부르주아 경제학에 대한 전투적 글쓰기를 감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특이하고 인상적인 비판은 적어도 제 개인적으로는 독일 이데올로기, 이병창 선생님 거기까지 독일 이데올로기의 슈티르너 비판입니다. 단순히 비판을 위해 한 사람한테 하면 원고량도 놀랐고요. 이게 지금 국영법으로 기준했을 때도 박종원 선생님 번역한 76쪽이 안 되는데 이병창 선생님이 번역하신 독일 이데올로기 가운데 슈티르너 비판 보면 700페이지를 입학해요. 비판되는 대상보다 비판서가 더 특이한 경우죠. 그만큼 비판을 아주 격렬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원고도 많이 써서 놀랍지만 또 글쓰기 스타일도 특이합니다. 이 마르크스의 글쓰기로는 너무 낯선 글쓰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슈티르너 비판을 보면. 단카론 비판, 비꼬는 이런 것들은 일반적이지만 문장이나 구성 이런 게 상당히 자유분방하고 그리고 좀 뭔가 아무튼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쓰여진 그런 비판서 스타일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병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자 자체가 좀 일자리 글쓰 자체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중간중간 아이디어, 욕할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계속 첨언하고 고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저술 전체가 마치 악플인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슈티르너를 조롱하며 심지어 이제 애들도 악플 달 때 가족은 건드리지 마자 이러는데 막스는 가족도 건드립니다. 사실 한 줄 싹 수정하긴 하는데 이병찬 선생님 번역본을 보니까 거기 슈티르너 애인을 건드리거든요. 슈티르너 애인이 아마 제공사였던 것 같은데 그걸 슬쩍 이렇게 거기다 비꼬면서 지나갑니다. 아주 심하죠. 근데 어쨌든 국영법 기준으로 이렇게 장대한 비아냥 그림 덕분에 슈티르너가 악명이나마 후대에 전할 수 있게 됐으니까 막스의 공헌은 크다. 바로잡고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했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막스 인간성이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독일 이데올로기를 쓰는 시점 자체가 역사적인 상황도 그렇고 마르크스의 개인사적인 상황도 그렇고 상당히 긴박했거든요. 거대한 전환기이기도 하고 이제 이 혁명가들에 대한 탄압도 굉장히 강력해질 텐데 이런 뭐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추측은 가능할 텐데 저는 어쨌든 마르크스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비판한 건 실어 단순히 뭐 감정적인 토론이나 이런 차원은 아니라 그것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슈티르너를 향한 막스의 과도한 비판은 어쩌면 슈티르너의 사회가 지닌 영향력 또는 잠재력을 막스가 이제 인식한 데서 비롯된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무튼 이게 큰 폭풍의 힘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거죠. 그래서 그 슈티르너의 책을 일단 넘어가 보면 슈티르너는 유일자의 그리스도의 첫무리부터 이미 적극적인 자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용하지 않은 저 위대한 자기중심적 사람을 숨기지 말고 신일의 동료들을 말씀드리고 오히려 자기중심적 사람 자체가 되라고 제안합니다. 이런 의미를 하면서 출발합니다. 신과 신성, 위대한 인류의 또는 국가가 끊임없이 설득해온 자기 희생 그리고 이 희생의 연이 다른 이들의 안녕과 행복이라 슈티르너가 보기에 명백하고 기만인 거죠. 진정 신과 인류를 생각한다면 이들이 드러내는 탈불가능한
그 자기중심성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신은 오로지 다른 모든 것과 비교가 안 되는 나의 전부인 유일자의 나만을 자기 행위의 근거로 삼는다. 세속의 선량한 도리나 신에 근거하든 인류에 근거하든 나에겐 부질없으니 진리와 선, 정의와 자유 따위는 신이나 인류의 관심사에 따릅니다. 나는 나의 것, 나만의 것, 따라서 유일한 것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나에게 나보다 위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마르크스가 말한 해방도 그 현실적인 것이나 이념이나 가치, 그리고 이런 걸 체화하는 제도, 그런 걸 배제할 수가 없고, 그런 걸 배제하지 못한다면 그런 것들에 당연히 수반되는 통제나 이제 강박도 불가피한 거죠. 슈틸러는 신, 철학, 과학, 혁명, 그 어떤 이명을 내거든 나를 강박하는 외부를 완전히 거부합니다. 나의 유일무이한, 나의 근원성을 일깨우고자 하는 거죠.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순전히 나의 번영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의 말미에 등장한 아포리즘을 띄고 실제로 먼저 해방의 이상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또 혁명이 모든 어간의 소멸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어떤 의미에서 일깨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또 현실사회주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21세기 민주주의 현실의 현실을 봐도 그렇고 또 과학이나 철학 같은 학문들의 현재성도 그렇고 현대인들의 삶도 그렇고 슈틸러의 목소리는 지금도 어떤 점에서 선택력을 발휘한다고 봅니다. 나아가 슈틸러의 사고는 이제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는 게 해결 좌파였기 때문에 이제 해결이나 낭만주의 그 특징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이건 첫머리부터 느껴지거든요. 근데 책을 읽다 보면 다양한 외적 감정, 그로 인한 나의 침몰을 계속 고민하고 나의 침몰을 이제 거부하려고 하는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푸코를 자연스럽게 연상하게끔 만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또 뜻밖의 아까 박종석 선생님 책 보니까 푸코랑 관련성을 본 사람이 있네요. 그리고 또 소크라테스 이후 이 사람이 이제 그 슈틸러가 그 고대하고 현대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철학자가 소크라테스거든요. 그 고대는 생기의 시대, 생명과 아무튼 그 자연적인 힘 이런 것을 중시했던 시대인에 비해서 진리나 정신, 이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 소크라테스가 출현한 뒤부터 현대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점을 보자마자 제가 떠올렸던 게 니체거든요. 니체의 디오니소스하고 아폴론에 대한 구분 이거하고 거의 일치해요. 유경찬 선생님 아까 권력의지 하시는데 고고학하고는 별개로 그 철학사 적동 자체를 바라보는 방식은 상당히 니체랑 흡사합니다. 저도 오늘 보고 니체랑 비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이 비슷하게 이렇게 연상되는 철학자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막스는 슈틸러의 이 같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일찍 간파했기에 그리고 그의 사유가 혁명의 길을 틀 정도로 사람을 유혹하는 적이 있으면 알겠기에 그처럼 과도한 비판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았을까. 나아갈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자의 목소리는 그게 안 돼. 하면서 엇나가는 일들에 대한 규제를 합축하지만 적어도 길에 나서란 어디까지는 가야지 라고 이렇게 깊게 영광을 선취하는 자들의 목소리는 이제 도정의 권한을 이제 있게 만들기 때문에 달콤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슈틸러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막스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매혹이 짓는 불편한 힘을 인식했던 사람이고 어쨌든 막스의 목소리에 묻혀있던 철학자를 우리말로 꺼내서 한국 철학자들에게 소개해준 박종석 선생님의 노동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유경찬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거랑 관련해서요. 제가 여기까지 갖지 못한 것 중에 하나는 막스가 이제 사회주의자잖아요. 근데 이 소시알리즘이라는 말의 어원이 우리는 항상 혁명의 연장선 이런 것과 연결시키는데 사실 티모티 사전을 찾다 보니까 이 소셜리즘의 원래 출발은 그 이전에 극부상하고 있었던 인디비주얼리즘에 대한 일종의 대항 이런 걸로 시작이 된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원상 소셜리즘은 원래는 정치적인 특색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런 인간을 소시ال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주로 혁명을 주장했던 거죠. 슈트르너는 특이한 케이스고. 그래서 단순히 슈트르너가 대단히 특이하다. 사회주의자들 중에 게이를 강조했을 때 대단히 특이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미 이제 우리가 근대로 접어드는 정신사의 특징이 개인주의의 부상이잖아요. 개인주의의 부상이 한 차례 휘두르가 뒤였고요. 마스 책에도 보면 로빈존화에 대한 이 비판과 그 경계 이런 것들을 마르크스가 끊임없이 표현하잖아요. 개인주의라고 하는 게 설명의 논리도 대안의 논리도 될 수 없다는 걸 마르크스는 일찍 간파했던 거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강력한 형태의 개인주의, 그래서 반드시 마르크스가 맞서고 또 넘어야 되는 형태로 등장했던 게 저는 이제 슈트르너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병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이데올로기를 쓰면서 역사적 인물론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데, 이제 이쯤부터는 인간에 대한 정의가 말 그대로 이제 인물론적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크스다운 그 설명 방식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 설명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슈트르너 같은 그 대단한 개인주의자를 만나면서 그 산을 넘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박종성 선생님하고 이병찬 선생님 덕분에 그 신세계가 저한테 열려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논평 잘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분 논평으로 인해서 책에 번역한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접근하는 데서 좀 더 선명히 접근하는 시간을 이제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박종성 선생님께서 두 분 논평 말씀 중에 어떤 특정한 이제 질문 같은 것들이 있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니체 같은 부분이 두 분께서 같이 또 이론적인 권력의 또 이고멘 씨, 니체 힘, 그리고 또 이용태 선생님께서는 아폴로와 디오니소스에 대한 어떤 세계관을 보는 방식, 이 두 가지로 어쨌든 니체로 이렇게 하나로 같이 이렇게 합해지네요. 니체 관련해서도 좀 슈트르너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니체가 유일자의 글의 소유를 읽은 것은 확실해요. 근데 한 번도 죽을 때까지 내가 유일자의 글의 소유를 읽었다라고 언급한 적 없어요. 근데 그 증거는 있어요. 그 책을 자기 조병한테 시켜가지고 빌려오게 합니다. 도서관에서. 그게 자료는 남아있는데, 아까 분명히 읽었어요. 또 다른 자료가 있는데 그건 잘 갑자기 기억이 안 나고. 선생님 말씀하신 니체와 슈트르너의 관련성, 이게 제가 이제 주로 가보는 사이트가 아나키스트 사이트인데, 카피 레프트라고 해가지고 걔네들이 계속 이따 한씩 글을 올립니다. 거기에 선생님 말씀하신 슈트르너와 니체라고 하는 제목을 단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나중이라도 그것을 좀 번역하고 싶은데, 그때 좀 명확하게 제가 선생님한테 만나게 됐냐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그런지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근데 분명한 것은 니체한테도 막스의 영향이 충분히 끼쳤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래서 적어놨는데요. 또 하나의 그 문학에 영향을 주는 사람, 영향을 끼친 그 대사는 바로 까밍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실제 이게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반항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한 챕터가 이게 유일자입니다. 까밍이 그걸 쭉 정리하면서 거기에 또 다른 이제 반항하는 인간으로서 니체를 두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한국의 그 식민지 조선 때 이 처음으로 막스 슈트르너라고 하는 철학자를 데리고 와서 식민지 조선에서 해방운동을 할 때, 그때 이제 최초로 소개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영상섭이라고 하는 사람. 1922년도에 영상섭이가 일찌감치 중학교 시절인가요? 부터해가지고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오죠. 일본어를 읽을 수 있어서 일본에서 먼저 그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그때 1922년도까지 번역이 됐을 때는 완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권, 2권으로 쪼개져 있고 1권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섭이 아마 그걸 보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논문을 쓰더라고요. 글을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회주의자였던 정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정백은 명백하게 사회주의자라고 설명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영상 분석은 사회주의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마 에고이스트, 아마 아나키즘 영향 많이 받은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이게도 정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주의자 서클에 있었고 사회주의자였는데, 슈테너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주의자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냥 보자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공산주의를 엄청나게 비판을 했으니까. 물론 이제 그때 공산주의는 칼 막스의 공산주의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프랑스의 공산주의자들, 풀동 같은 사람, 이제 이쪽을 공격을 했죠, 하죠. 그러니까 막스 이후가 공산주의자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연관성이 있고, 그 심리 조선에서도 슈테너라고 하는 철학자가 어떻게 해서든 하여간 저항하기 위한 하나의 이론적 무기로 사용되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와 직접적인 영향도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이혜성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유일자의 소유가 막스한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것은 지금 다른 연구자들 논문을 봐도 거의 그것이 확실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백태 선생님은 막스가 그 영향력 덕분에 이제 그 슈테너를 이제 뛰어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스 슈테너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대학을 생각하는 새로운 사회 형태, 그러니까 사회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 형태를 바꾸자는 건데 어떻게 바꾸자는 하면 막스식의 혁명이 아니고 에고이스트의 연합을 만들자, 유일자의 연합들을 만들자, 연합체를 만들자. 그래서 그런 식의 주장을 펼치는데 요 맥락하고 막스가 얘기했던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를 한마디로 다시 풀면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체라고 하는 말을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다른 논문을 봤더니 막스가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그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주의주의예요. 하나는 경제결정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주의, 그러니까 이것을 놓기도 싫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경제결정론이라고 하는 걸 포기할 수도 없고 이런 아마 두 가지의 측면이 양자의 얼굴이 막스한테 고스란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알기로 1819년도에 칼스바트라고 하는 결의안을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학생운동권을 취업을 제한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감시자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선생도 감시하고 이래가지고 대거 이제 교수직을 박탈시키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1815년부터인가요? 48년도까지가 되게 그런 감시 체제가 강화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글에서도 보면 뜬금없이 갑자기 중국이 나오거나 갑자기 일본이 나오거나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바로 프로이센 국가예요. 그 검열을 피하기 위한 교묘한 자기의 작전이었던 거죠. 이제 그런 시기가 그랬고 감시 체제가 엄청나게 심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일자와 그의 소유와 관련된 인문서로 적당한 글을 하나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게 이제 울피라고 하는 랜드스타이프가 쓴 글인데, 거기에서 보면 그 인문서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슈테너라고 하는 사람의 유일자와 그의 소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싹 조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렇게 물어야겠죠. 왜 저렇게 조롱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이 사람한테서는 자기가 신성한 것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을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뭐 인륜이, 신이 뭐 이런 것들이 신성한 것인데 그것들을 깨부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그걸 평가절하하는 방식, 계속 폄하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풍자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울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인문서에다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원제적 제목은 슈테너 조롱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비꼬는 사람이죠. 비꼬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도 아마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어떤 책에서 보니까 막스가 슈테너의 글을 읽고 독일 이데올로기를 쓰면서 과거의 문체학을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어요. 아까 선생님도 그걸 지적하셨는데
초창기 막스가 경제학 철학 초고 쓸 때 이때하고 해결 법철학 쓸 때 이때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 글쓰기예요. 그러니까 그 글쓰기를 그대로 갖다가 다시 써먹는 거죠. 그래서 더 아마 어려웠고 지금도 봐도 어려워요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논평에 대해서 또 박종건 선생님의 답변은 아니지만 그 관련된 스트레너 방정과 스트레너 저작 그 내용들 안에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좀 늦게 시작을 해서 한 7시 정도까지 진행을 이제 하려는 생각이 지금 한 13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이제 논평과 발표 들어보시면서 아직 뭐 책을 다 읽으시 완벽하신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좀 따끈따끈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또 프로에서 또 오늘 참석해주신 선생님께서 궁금하신 점들 있으면 질문하고 또 뭐 답변을 꼭 듣는다기보다는 서로 어떤 궁금했던 점들 그런 것들 관심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좀 얘기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하나 궁금했던 게 뭔가 하면은 그 박종호 선생님이 번역하시면서 그 동양 철학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수련화가 어떤 연관이 있느냐, 노자, 장자, 심지어는 양명학까지 혹시 거기에 관련된 어떤 이제 번역하시는 자료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아마 그것 우리 같이 아마 연구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유일자 그 소유가 나오고 세 명이서 갑자기 달려붙어가지고 공격을 하잖아요. 그 공격에 대한 방어로 나온 책이 슈트너 비평가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아주 유사하게 이렇게 노자에서 말하는 명명할 수 없는 거 이런 거 그것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어떤 사람이 또 연구해서 논문을 쓴 게 있어요. 잘 보면 이게 분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동양 철학을 공부한 건 확실하고 그랬죠. 되게 할 게 많아요. 이 사람의 관련된 것들이 보입니다. 논문이 어떤 슈트리나하고 논문하고 연관을 쓰는 모자라고 했을 때 모자. 뒤늦게만 하고도 그건 모르겠어요. 그 노자와 묶어가지고 연결시켜서 아마 김덕수 선생님이 쓴 글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직접적으로 슈트리너의 핵심적인 사상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있잖아요. 질문이 약간 궁금한 거를 말씀을 드리려면 오늘 두 논평사 선생님께서는 이제 슈트리너와 니체 같은 밀접한 문화죠. 딱 보면 그런 느낌이 확 오기는 와요. 그리고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까 막상 슈트리너를 그렇게 저하고 비판하면서 밀접이 좀 달라졌다는 느낌을 하고 박동선 선생님 그리고 어딘가에 보면 막스가 이 슈트리너는 참 괴상한 인물이구나. 얘는 좀 분산치 않은 인물이구나. 내가 이렇게 걔가 조롱을 해서 막 슈트리너가 이렇게 말을 썼는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기가 좀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말을 약간 비유적으로 꽈서 이렇게 조롱을 했다. 그런 이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 맥락에서 마치 이제 막스의 어떤 무의식이 들여다 보이는 것 같아요. 참, 내가 굉장히 대단한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얘를 그렇다고 뭐 대놓고 비판할 수는 없고 그게 굉장히 좀 큰 인물이었다는 거를 그러면서 그런 자신의 조롱적인 그런 모습이 들키지 않도록 굉장히 막스가 이렇게 보호막을 쳤다는 이런 느낌이 제가 막
약간 좀 많이 있는 그런 느낌을 하나 받았으면서 저는 이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받아왔던 정말 그 고리타분한 철학사 교육이 있잖아요. 근대에서는 이른바 국가부터 시작해서 칸트, 피chte, 셸링, 헤겔이라는 독일관념 정말 저는 그 지역도록 해서 거기서 탈출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때 이제 잊혀졌던 사람이거나 그 뒷면에 있던 사람들을 우리는 낭만주의자를 많이 꼽고 헤겔과 당대에 있었던 헬벨린 같은 사람도 정말 이 사람이 천재적인데 그 시가 그 당시에는 전혀 이해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정신병도 알고 이러면서 천재적인 어떤 영감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시대에 헤겔의 피하에서 다 이렇게 그냥 정리되고 헤겔의 그 절대 정신만 이렇게 남은 철학사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막스한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까 이제 이 유일자라는 개념이 뭐냐 그걸 아까 이제 박정수 선생님이 에고이즘이라는 그 자기에게 이롭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다. 자기가 항상 그거 자체를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유일자의 연합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탁 들었냐면 이건 마치 이제 아까 데리다나 들레즈의 영향도 줬다 이런 것처럼 들레즈에게서 제기도 만들지 모르겠어요. 청계공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또는 각자가 자기의 영역을 지키면서 각자의 집을 지키면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들레즈는 어떤 그 서로 다른 색깔들의 그 강한 개성들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하게 차이 나면서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공동체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막스적인 근대적인 공동체는 아니지만 그런 공동체를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소란스럽고 막 이렇게 일그러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이 유일자의 연합이라는 것도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제 질문은 뭐냐면 제 느낌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 일상 소크라테스 이래로 니체의 비판에 따라서 항상 아폴론적인 그런 이성적인 목소리만 이제 줄어지고 개인적인 어떤 충동이라든지 파토스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억압이 되고 왜냐? 오늘 이렇게 말하자면 조절이 안 돼, 충동이 안 되니까 어떻게 튈지도 모른다. 뭐 그렇다면 이 슈티르너라는 이 사람에게 어떤 뭐 충동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이런 것이 좀 있었는지 이거를 선생님이 이제 그 번역하시면서 좀 어떤 고유한 특체를 혹시 발견한 게 있었는지 우리가 현대 철학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성의 그 과도한 목소리가 정말 그 여성주의에서도 늘상 그런 에고센트리즘 내지는 그 뭐 이성주의 이런 이성 중심주의 어떻게 비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라든지 충동이라든지 그 통제되지 않지만 자기를 이렇게 막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 마치 니체의 어떤 충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어떤 것이 나타나는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주장은 분명한데 이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것이 세계와 교류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단 한마디로 하죠. 자기 향이에요. 자기 향. 그런 말을 써요. 그냥 자기 향. 정확하게 번역은 자기 향이고 어떨 때는 기분 좋음이라고도 씁니다. 어떨 때는 즐거움이라고도 씁니다. 내가 A를 만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기분 좋으려고, 즐거우려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를 잘 하고 막스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교류 개념하고 다르죠. 그렇죠. 막스도 이거 페어케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쓰잖아요. 세계와 교류하는 거.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되게 정서적이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좀 감성적이고 이런 것이 계속 나오죠. 전체에 걸쳐서 향이라는 말은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덧붙여가지고 계속 강조하는 것은 자기 결정. 네, 그러니까 어떤 큰 대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따라가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거고 내가 아니니까 내 외부에 있는 큰
대의가 있어요. 대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회가 요구하는, 국가가 요구하는. 그러니까 나 외부에 있는 그 어떤 대의도 내가 그것을 따라가면 그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대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대의는 누가 결정하냐면 최종적으로 내가 결정한다. 그래서 그 문장이 아까 영어로 번역한 all things are nothing to me, 이것은 모든 대의는 나에게 무의다라고 번역했는데 원래는 그것을 재번역을 하면 그 무엇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지 결정하지 않는다. 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그 무엇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대의란 말이에요. 그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내가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원래 그게 괴테의 시예요. 괴테의 바리타스, 바리타툼, 바리타스인가 그것을 독일로 옮긴 거예요. 근데 그 독일로 옮긴 것도 제가 이만큼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되게 허무주의가 강해요, 이 사람. 그 사람이 허무해요. 그래서 자기 나라고 하는 것도 고정된 나라고 머무르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것은 전제되는 것이 아니라 정립된다고 하거든요. 나라가. 그러니까 핀티의 나 같은 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겉으로 보면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 나하고 나는 다르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계속 변화되는, 끊임없이 정립되는, 끊임없이 부정되는 그런 나죠. 원래는 자아라고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보편적 자아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개별적 나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하죠. 그래서 번역도 자아라고 안 했고 원래 영어 번역본은 자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비판한 또 책이 있어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의 유일자는 그렇게 쓰는 유일자가 아니야. 이 허무주의란 말고 또 니체에서 하잖아요. 네. 부정적 허무주의나 긍정적 허무주의, 그 니힐리스무스가 우리는 무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자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그래서 자기 추구로 이런 맥락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니체가 읽었는데 이러면서 뜨거워 하면서 슬쩍 감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그렇게 좀 스치게 그래서 그 나중에 그 논문과 관련된 게 제가 좀 받은 게 있는데 아마 그걸 거예요. 어떤 면이 다르고 어떤 면이 정말 같은가 이런 것들 연구를 했겠죠. 근데 이미 다 돼 있대요. 네. 이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박정호 선생님이 고분 글쎄 이렇게 애를 쓰지만 뭐 서양권에서는 뭐 이미 네. 많이 그런 거죠.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번역하느라고 제가 나이가 좀 어리지만 하여튼 그 젊은 시절에 가본해서 지금 또 해야 될 게 있어서 좀 힘들어요.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여담이지만 조금 이렇게 조금만 오래 앉아 있어도 그 엉덩이 너무 아파요. 살 다 빠져가지고 뼈하고 그냥 가요. 오래 못 앉아 있어. 끝내자네요. 누웠어요. 운동을 해야 돼요. 중국에서 주가적인데 자, 또 한 분 정도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번. 예, 자, 질문할게요. 네.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발제문 박종진님 거의 4페이지 보면 개인의 기본적 에고이즘에 근거하지 않는 한 어떤 공산주의 운동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유일자의 연합이라는 거하고 마르크스의 자유로운 인간의 연합, 그런 거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그런 거죠.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의 책이 1부, 2부 나눠져 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해결하고 그다음에 후여와 기독교에 따라했는데 교묘하게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지배적인 사상이었던 것이 세 가지 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정치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공화주의를 지지하는 쪽.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사회적 자유주의예요. 자칭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세 번째가 인본적 사회주의자. 그러니까 인본적 자유주의자. 그게 이제 후여과를 대표되는 인본주의자.
근데 이 세 개가 모두가 정치적 자유주의 있는 공화국이니까 혁명을 해가지고 다 공화정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때 새로운 지배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국가, 법으로. 두 번째는 사회적 자유주의자들 다 평등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다 노동자로서 다 평등해요. 그렇죠? 근데 소유자가 누구냐면 사회예요. 사회가 소유를 한다. 그러니까 또 다른 지배자가 출현한다. 인본적 자유주의자들은 대표적으로 뭐냐면 신을 죽여버렸어요. 꼬여봐. 신을 죽였는데 남아있는 게 뭐냐면 신의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추상적 인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셋 다 동시에 미드에 오는 뭐냐면 잘했어 잘했는데 그렇게 해도 여전히 지배자를 교체한 것 뿐이지 지배자를 전체를 없애는 건 아니다. 새로운 지배자가 다시 지배자에 들어왔다 라는 근원적인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책에서 보면 또 오해가 안 되는 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슈틸러 비평가들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나는 인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신성한 인류를 반대하는 거다. 나는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신성한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거다. 신성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사회라고 하는 가치가 훨씬 더 높단 말이에요. 당연히 개인은 없는 수가 더 없다는 거죠. 이런 식의 발상을 자기가 다시 또 토로해요. 자기를 오해했던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을 또 하죠. 아무튼 핵심은 그래서 이 사람은 지배자의 교체라고 하는 것을 역사에서 뭘 보냐면 혁명으로 보는 거죠.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말하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배자를 교체하는 것뿐이다.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끊임없는 반영이라는 거예요. 까미의 사상하고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까미가 말했던 저항하는 거다. 까미가 그런 거를 데카르트의 명제를 바꾸는 게 나는 저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 뒤가 또 우리지요. 데카르트의 그 포기테를 보면 그런 식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병찬 선생님 말씀을 따르면 동의합니다. 맨 뒤에 쓰셨잖아요. 아마도 그게 막 상태에서는 불만이었을 거예요. 지금 당장 빨리 사실은 독일 대국이 끝내놓고 이 사람들이 영국으로 뭐 가서 저거 만들잖아요. 그 공산주의가 통신해. 빨리 혁명 만들라고. 지역 간에 국가 간에 연락을 취해가지고 혁명 일으키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자기가 할 일 다 끝났다는 거죠. 역사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을 탄생시켰으니까 이 일은 이제 끝장냈고 내가 그렇게 이제 실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마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혁명을 반대하고 반역을 꿈꾸는 것.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물질적 토대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엎지 않으면 상부구조라고 하는 것도 안 바뀐다. 이제 박수 봤으니까. 근데 이 사람 얘기는 다른 거죠. 물질적 토대가 바뀌어도 이게 안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죠. 그런 지배 인형으로서 이데올로기가. 특이한 사람이긴 해요. 특이한 아까 슈틸러너에 대해서도 전화처럼 연계에 대해서 우리 자료가 계속 나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짧은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한 시간 좀 넘는 동안 슈틸러너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이 집약돼서 그런 정보들을 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시간 조금 넘게 1시간 한 15분 정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유일자들의 소유 저같이 설명하신 박종원 선생님의 그 발표하고 또 이병찬 선생님, 이병찬 선생님 두 분의 강사 노경 잘 들었습니다. 또 이제 청년들께서도 찾아주셔가지고 신간소개 발표 전담회가 풍성하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발표 목표 받아주신 선생님께 박수를 드리고요. 그러면 저